두 번째 과제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디자인 사고의 전환입니다. 기독교 윤리관과 유대교 윤리관에 기초한 서구 문명의 세계화에 의해서 발전이라는 것은 진보와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옆에 창세기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부분이 맨날 기독교의 논란거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지배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건 정말 이 문제가 아닙니까? 자연을 복사하고 착취한 근대 문명의 이 시초가 이 기독교의 세계관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까? 했더니 목사님께서의 말씀은 보존 관리 책임을 지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충분치는 않습니다. 충분하게 설득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독교 윤리관에 기초한 서구 문명은 진보와 성장이 곧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혁명 후 19세기 이래에 발달한 이 공리주의, 주지주의의 그 영향으로 그 모든 인간 행위의 윤리적 기초가 개인의 이익, 개인의 쾌락에 맞추어진 그러한 변화를 보입니다. 진보라는 것은 자연 정복과 시장화가 곧 진보라는 문명관이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산업사회 이후에, 이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 결합 형태는 공동사회, 지연, 혈연과 같은 온정주의가 넘치는 어떤 공동사회에서 독립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이 이익사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산업사회는 이익사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산업사회에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방식이 풍족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고, 그것의 영향으로 환경 파괴와 지구상의 생명체 감소, 그리고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의 갈등, 전쟁,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통제불능의 금융위기,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욕망의 바벨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도시가 세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는요. 그래서 이 지구촌의 지속 불가능성을 더욱더 심화시켰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75%의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오직 풍요만을 추구하는 이 삶의 방식이 모인 곳입니다. 지속 불가능성의 원인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소비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소비를 하는, 필요를 훨씬 상회하는 소비를 하는 이러한 것과, 두 번째는 지속할 가치가 없는 것들을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할 가치가 없는 상품과 건축물을 자꾸 만드니까 버리고 허물기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가치한 상품, 무가치한 건축물을 끊임없이 반복 생산하는 현 체제를 끝내야 합니다. 20세기 디자인은, 우리가 다 디자인 전문가니까 조금 이 참회 내지는 이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디자인이 사실 그 어떤 건강이나 자연의 건강, 인간의 건강을 제1로 삼았던 적이 없습니다. 20세기 디자인은 시장에서의 성공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남기는 것이 첫 번째이지, 인간의 건강, 자연의 건강이 첫 번째였던 적이 없습니다. 이건 솔직히 고백해야죠. 그리고 20세기 디자인은 혁명을 지향했죠. 진화를 지향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더니즘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육했습니다. 그것은 바우하우스도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혁명이 아닌 진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세기의 디자인은 건강을 제1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다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어지는 일들을 낳은 것입니다. 건강, 안전 이런 것보다는 엑스타시를 지향했죠. 이런 것들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은 오늘날 그다지 찬사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디자인은 계속 욕망 만들기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고의 디자이너라고 하는 사람들, 세계적으로 욕망 만들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욕망 만들기. 그리고 끊임없이 욕망에 대한 허기와 결핍, 갈증을 느끼도록 교묘한 책략을 잘 부리는 사람이 좋은 디자이너였습니다. 지구에는 여러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 환경에 대한 균형 파괴가 아주 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거보다 훨씬 더 참혹한 장면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정서에 나쁘게 작용할까 봐 이제 점잖은 것만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가 인류가 1년에 2발 달리고 3발 달린 동물을 먹는 것이 600억 마리입니다. 그리고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2발 달리고 4발 달린 동물을 먹어치우는 게 800마리입니다. 내가 볼 때는 800마리 훨씬 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점심 삼계탕 드셨으면 한 마리 하나 카운트 된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800마리 훨씬 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에게는 불가피한 구조일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 가죽 혁대, 가죽 구두를 지금 신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이 자연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과소비와 무가치의 디자인이 물신주의의 확산과 인간 소외의 문제를 낳았습니다. 이제 디자인 윤리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의 가치, 마케팅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이 디자인의 태도를 끝내야 합니다. 이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 자재, 생산, 유통,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의 디자인에 그 단계마다의 혁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디자인의 가치를 높여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디자인의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30년에서 40년이면 다 허물고 다시 짓습니다. 어떻게 주거 공간을, 주택을 클리넥스처럼 생각하는 나라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가 40년을 또 30년으로 재개발 연한을 30년을 또 내렸습니다. 이건 참으로 옳지 않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0년을 지속하는 디자인을 위해서는 1000년을 꿰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000년을 지속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 건축가들이 현재의 디자인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니드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가치의 디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어떤 디자인 행동 강령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절제와 자족의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근대 디자인의 상업적인 이익 수단, 사람들을 유혹하는 오브제로서의 디자인을 이제는 필요에 의한 디자인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절제를 미덕으로 삼는 가치 중심의 사회를 해야 되고, 가구를 하나 사더라도 그 가구가 머지않아
버릴 예정을 하고 사는 그러한 태도를 디자이너 쪽에서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맥락과 회복의 디자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20세기에 이 인터내셔널 스타일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인터내셔널 스타일은 세계 지구촌 어디에 집을 지어도 잘 적용될 수 있는 국제 양식을 만들자, 이것이었습니다. 인터내셔널 스타일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지구촌의 건축물은 그 지역과 맥락적인 건축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건축가가 그 지역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그 지역의 전례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그 지역의 사람을 위한 건축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맥락적이었습니다.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영향으로 이 철골과 유리의 빌딩이 그것이 프랑크푸르트든 나이로비든 뉴욕이든 교토든 다 똑같은 건물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탈맥락적인 디자인의 표본인데 이런 것을 이제는 극복하고 역사와 문화에 닿아 있는 맥락의 디자인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정의 가족 가치가 해체되고 소외와 고독의 문제가 심화되는 결과를 낳은 근대 디자인을 반성하고 미래 디자인은 가정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회복하고 이 가정이라는 곳이 수신제가의 진정한 장이 될 수 있도록 새로 디자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번째는 가치와 보존의 디자인입니다. 문명의 지속 불가능성을 강화한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가치한 상품과 무가치한 건축물, 무가치한 도시공간을 끊임없이 만들어낸 것에 있습니다. 이제는 물질의 소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인간은 태어나서 우유병을 빠는 순간부터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 죽는 날까지 한시도 빠짐없이 물질을 소비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물질의 소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게 할 것인가가 디자인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이 물질의 수명을 가능한 한 얼마나 길게 끌고 갈 수 있는가,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아주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가 지속되면은 상품이 수명이 지속됩니다. 상품의 가치가 또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면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됩니다. 제3과제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선용과 생활 속의 디자인 혁명입니다. 중국은 2000년이 넘도록 이 농업 사회의 최강자였습니다. 산업혁명은 이제 유럽에서 일어났지만, 영국에서 일어났지만 그 산업혁명의 열매는 미국이 먹었습니다. 그 산업혁명의 열매를 영국이 가질 수 있는 사회 시스템과 이런 것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산업시대의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이 제2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혁명의 시대를 누가 선취할 것인가? 이 디지털을 누가 선점하고 제2단계 디지털 혁명을 위한 그것에 부합하는 사회 시스템을 어느 나라가 먼저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정보시대의 승자가 결정될 것입니다. 2차 디지털 혁명의 속성과 방향에 맞는 새로운 사회의 틀을 건설하는 자가 정보사회의 승자입니다. 디지털 선점을 누가 하느냐? 이 경쟁은 표면적으로는 디지털인데 이면에는 창의성 기반의 경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면에는 디자인 역량의 경쟁입니다.
인쇄술은 지식의 대량 보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으로 종교개혁이 가능했고 산업시대가 앞당겨졌습니다. 산업사회는 이 물질적 풍요를 대중화한 시대입니다. 삶의 양태는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가족 중심으로 살던 이 가족 체제가 핵가족화됐습니다. 교육, 의료, 금융, 법률, 행정, 산업 모든 전 영역에서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변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변혁은 늘 대도시, 도시 중심으로 먼저 일어납니다. 그것은 도시라는 것이 앞서 열거했던 교육, 의료, 금융, 법률 이런 항목들을 다 갖추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가문화, 쇼핑과 같은 이 문화생활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변혁은 대도시 중심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대가족 제도로 살 때는 일손이 많습니다. 일손이 많은데 대가족 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 시대로 옮겨오면서 전업주부들의 가사노동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입식가구, 백색가전, 이 패스트푸드 등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산업사회에서 디지털 정보사회로 넘어오면서 디지털 정보사회는 물리적 시공간의 경계를 압축하고 초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간의 사고와 감각이 기계적 정보로 호환되었습니다. 인간과 조직, 조직과 조직, 조직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물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이 모든 연결이 확장된 것입니다. 이른바 초연결 사회가 개막된 것입니다. 초연결 사회는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빠르다이죠. 정보 전달, 모든 것이 다 빠르게 이동된다. 두 번째는 건강하다. 세 번째는 안전하다. 네 번째는 이제 뭡니까? 네 번째, 안전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얼마 전에 그 뉴스를 접하셨을 겁니다. 이 구글하고 스탠포드 대학이 협력을 해가지고 무인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무인 자동차를 수십만 마일을 돌아다니게 했는데 무사고였습니다. 미국의 네바다주하고 캘리포니아주는 이 무인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발급하기로 법을 바꿨습니다. 아마 이 트럭 운전사라는 건 참 고된 직업인데 그 사람들을 요절하는 직업이에요. 밤새도록 고속도로를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데 이런 일들도 없어질 거다. 이제는 이 사람들도 건강한 직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라는 것은 건강을 감지하는, 질병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건강을 체크해서 이 주치의에게 전달하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영원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찬반이 엇갈리는 영원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을 과학의 어머니, 예술의 어머니로 보는 예찬하는 것과 기술의 진보만큼 우리는 퇴보한다라는 이 엇갈린 견해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디지털 정보 기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회인가 위협인가입니다. 사생활 침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올해 한 해만 하더라도 사적 정보가 대량으로 누출된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한 1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상업 자본주의하고 디지털 기술이 결합이 되어 가지고 욕망 실현을 가속화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지속 불가능성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지키려는 개인하고 개인을 조정하려는 세력하고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2단계 디지털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인터넷과 모바일이었습니다. 1단계는 사람과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식이 이동하고 전달되고 보존되고 뭐 이런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단계는 사물에 디지털이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이른바 초연결 사회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측에 의하면 2030년까지는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 수가 1000억 개에서 1조 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만물 인터넷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3단계 디지털 혁명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 결국 디지털이 자연에 들어가는 것이 3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단계 디지털 혁명은 이 지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식과 정보의 전달에 관한 것이었는데 2단계 디지털 기술 혁명은 통찰력, 판단력, 지혜와 같은 쪽으로 이 사물이 이 판단력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로봇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24시간 동안 일상생활을 보조할 것입니다. 힘들고 위험한 일에 로봇이 투입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디지털 혁명을 통한 신문명 디자인의 법례와 항목들을 보면은 첫 번째 디지털 국가 디자인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정보화는 계속 진행을 떼는데 이 산업사회의 수직적인 권력 구조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 괴리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사적 정보의 대량 누출 뭐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적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독재 정권입니다. 이 독재 정권은 사적 정보로 이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이 정보량이 이 개인이 많아지면은 거꾸로 역공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북한을 떠올리면 가장 쉽습니다. 철저히 이 개인에게는 정보를 차단하고 자신은 정보를 많이 가져야 되겠죠. 정보를 획득하는 속도도 빨라지면은 국가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의사결정을 하기도 전에 먼저 대중이 개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속도도 차단하려고 이제 그렇게 되죠. 지금 우리는 이 모바일 휴대폰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상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도화되면은 국가와 정부의 책무성 그리고 투명성 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이 시민의 힘이 더 키워질 것입니다. 국가의 업무 공개 범위 더 커질 거고요. 네. 이 국가가 이제 대부분 권력 집단은 이 정보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제 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사기가 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 중요한 문건을 파괴한다든가 악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이 컴퓨터 클라우딩에 의해서 저장되고 복원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파괴해도 데이터의 영구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정한 것을 하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중소도시 디자인입니다. 두 번째, 대도시가 갖는 규모의 경쟁 우위는 이제 많이 소멸될 것이. 대도시에 사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도시로 사람들이 가는 첫 번째 이유는 양질의 일터가 있다는, 일자리가 있다는, 일이 있다는 것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식을, 양질의 교육을 자식에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의료, 뭐 이런 복지 시스템이 거기에 있다는 것. 여가 소비 문화,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이 있다는 것 때문에 대도시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제는 다 소도시로도, 중소규모의 도시로도 동질 동량의 이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가 갖는 규모의 경쟁 우위는 매우 낮아질 것이다. 이제 대도시가 지속 불가능성의 주범이었다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향후의 도시 디자인은 도보 생활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기반의 중소도시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가정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디지털 주거 디자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45년이 되면은 자신만의 능력, 자신만의 장애를 가진 90억 명의 인구가 살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72억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가 100억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지금 계속 번식하고 있습니다. 100억이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이 대재앙을 앞두고 이 대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디지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기술과 디자인이 결합되어 가지고 이제까지의 서비스가 집단화되어 있던 게 전부 개인화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하고 주거가 완전히 통합되어 가지고, 이제까지는 디지털 기술이 산술적인 합처럼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결합되는 형태를 취했는데, 이제 완전히 융합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재택근무가 또 보편화되고요. 일만 가정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교육까지도 가정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 아닐까. 가정 공간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말과 몸짓에 반응하는 도구의 디자인 같은 것이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